안녕하세요. 이지노트 세 번째 이야기는 한동안 논란이 됐었던 타다에 대한 쟁점들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다가 혁신인지, 타다가 그렸던 큰 그림과 저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법 개정의 내용과 의미,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키는 한 끗의 비를 태운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이룩했지만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힘을 못 쓰는 영국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특히 2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해서 어떻게 하다가 늦게 가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간 적자가 11조 원이 난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 가치는 113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시는 우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우버는 운전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서 서비스 요금을 받고 이동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이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 비전, 그리고 수익성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된 거죠. 참고로 이 113조 원은 하이닉스와 현대기아차의 시가총액을 합친 금액과 비슷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작년에 차를 720만 대를 팔았는데요. 자동차 한 대 없는 우버가 현대차의 2배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버가 기존의 서비스 또 사회의 비효율성을 깨는 혁신을 가지고 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던 건데요. 기존에 있었던 비효율적인 이동 방식을 바꿔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이동을 제공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혁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영업용 자동차를 활용해서 택시를 활용해서 공급자 중심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에서 남는 자동차, 남는 시간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매칭 서비스, 즉 카풀 서비스와 유사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게 굉장히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된 거죠. 왜냐면 안전하고 편리하고 이런 신속한 이동을 제공하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이 이동 데이터들이 모이면 점점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는 점. 이것 때문에 기업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델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카카오 카풀이 한 달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 이동의 효율화는 진정한 혁신의 기회가 가로막힌 거죠.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막고 사회적 효율성과 편리함을 높일 수 있었던 이 서비스가 불법, 불가능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요. 타다는 법을 활용해서 편리한 이동 공간의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2018년 10월의 얘기예요. 타다가 근거로 했던 법은 이 여객운수자동차 사업법 시행령에 있는 얘기인데 이 당시에 개정을 하면서 택시 산업 보호를 위해서 법을 한 차례 개정했습니다. 유상 운송 사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외 조항을 하나 남겨놨는데 이거는 이동의 자유,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65세 이상 고령자, 또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렌터카를 빌리면서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준 거죠. 왜냐면 외국인이나 고령자, 또 큰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를 빌려서 이동을 하고 싶어도 운전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 예외 조항을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타다는 이 조항에 주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쾌적하고 편리한 이동 공간을 빌려주는 렌터카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겠다. 이 큰 승합차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나만의 이동 공간을 임대하는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동 서비스를 위한 공간과 기사를 알선해주는 그런 모델로서 사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검찰 측에서는 그냥 이거는 렌터카를 활용해서 택시 영업을 한 거다. 뭐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 교통 서비스 요금을 받고 하는 불법 택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어디에 포인트를 주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사람 데이터의 확보를 통한 합리적, 편리적, 효율적 이동을 추구하느냐, 그냥 기존 산업 생태계의 유지 및 보호,
사회 안정성을 추구하느냐, 이것도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근데 이 사회 안정성이 진정한 사회 안정성이냐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모델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다를 궤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런 나만의 이동 공간, 굉장히 넓고 편안한 차량에서 그렇게 쾌적하게 이동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차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탕승률 89%라는 수치는 소유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검찰은 결국 타다를 기소하기 이르렀고요. 그러니까 유상운송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즉 불법 택시로 기소를 한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기소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여객법 개정안, 즉 타다의 운행에 이제 근거가 되었던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타다가 합법이니 법을 바꾼 그런 셈이 된 건데요. 법원에서는 타다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회사와 타다 이용자 사이의 관계는 렌터카 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용자는 렌터카를 빌린 거죠. 그리고 이거는 유상운송 금지 위반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택시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렌터카 임차인은 아예 운전자가 알선이 불가능하도록 굉장히 요건이 강화됩니다. 아까 그 사용자 렌터카 임대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했던 그 예외 조항이 강화되면서 공항만 6시간 이상 되어 아니면은 렌터카 임차인이 운전자를 대신 고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건 법이 사실은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 중에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요즘에 전기차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자동차세가 14만 원밖에 안 돼요.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자동차세도 현실과 다르게, 착각과 다르게 매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법원의 판결문을 이제 보면, 이거 이제 한 변호사분이 좀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법원에서는 이 타다의 이용자의 증가를 시장의 선택으로 봤고요. 타다 운영진에 대해서도 이거는 합리적인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 행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 이건 합리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선택할 거다라는 행위를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를 가질 의도가 아니다. 이거는 시장의 선택이고 시장에서 이렇게 선택을 받는 거는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판결한 기준은 사회 안정성인데, 이 사회 안정성은 기득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기본 원칙, 즉 개인의 자유, 선택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올바른 작동, 그리고 국민 편익 도모라는 헌법적 가치의 수호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서는 이 여객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냥 모든 걸 택시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렌터카도 택시로 쓸 수 있게 만들겠다. 그리고 택시도 원래대로 택시를 해라. 그리고 플랫폼 중개 사업이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뭐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우버 같은 모델이 가능은 해진 거죠. 사실은 근데 우버 같은 모델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냥 콜택시가 앱으로 바뀌는 정도에 불과하긴 합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운수사업 체계를 규정을 했고요. 렌터카 이용 운수사업을 제도화하는데 이거를 그냥 택시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어떤 경우에 기여금을 낸 경우에. 이거는 근데 택시업계나 택시기사에게 전혀 좋은 조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서 총량 관리와 기여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따로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아마 굉장한 잡음과 논란이 또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과잉 공급과 부실업체 방지라는 걸 근거로 내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총량제와 기여금을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총량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의 영역이에요. 뭐 택시가 많아져서 경쟁이 심해져서 도태되면 자연히 줄어드는 거고요. 부실업체 같은 경우에도 선택을 못 받으면 자연히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이에요. 이거를 총량제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기여금에 대한 부분은 이거가 사실은 결국은 택시업계와 택시기사를 위협하는 굉장히 좀 부메랑 같은 그런 조항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좀 좋은 거는 이용자 보호사항이 마련됐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원래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다금지법 과연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타다를 기존 시장을 뺏는 플랫폼 이동 서비스. 이게 말은 플랫폼 이동 서비스인데 이 법에서 얘기하는 플랫폼 이동 서비스는 사실상 택시 사업, 택시 서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택시랑. 그러니까 법이 말을 되게 저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게 플랫폼 이동 서비스는 택시랑 완전 달라요. 근데 이거를 법에서는 플랫폼 이동 서비스를 택시 서비스와 같게 규정을 해버려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용어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다를 택시로 규정했기 때문에 운송 사업을 위해서 면허와 자격이 필요한 거죠. 그 근거는 기존 사업과 상생을 도모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다가 영업을 계속하려면 면허를 구입하거나 기여금을 내라라고 하면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근데 타다는 사실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어요. 아까 그런 단순한 택시 서비스처럼 그냥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한 이동 공간을 원했을 때 그 렌터카를 빌리는 그런 서비스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다수의 인원이 함께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택시 서비스랑은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상세계 방식이 과연 돈뿐인가? 이 면허의 가치가 어디서 오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면허가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면허의 가치는 앞으로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희소성이 점점 떨어질 거고요. 필요성도 떨어질 거고요. 이미 이 면허라는 게 희소하지 않아야, 사회적으로 희소하지 않아야 정상인 상황이 돼버렸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이 면허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연 이 기여금을 그만큼 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 기여금 요구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자본가에게만 사업 권한이 부여되고 스타트업 진입을 막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여금을 낼 수 있는 건 대기업이나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낼 수 있겠죠. 스타트업에게 뭐 예외 조항이나 뭐 깎아준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그걸 감당하고 부담을 하고 시작할 수 있을지는 이거는 실제로 겪어봐야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런 카풀 서비스, 진짜 혁신이 될 수 있었던 카풀 서비스를 포기하면서 전략을 바꿨어요. 그냥 택시 회사를 사버립니다. 면허를 사라 그러니까 그냥 택시 회사를 사서 기존 업계와 경쟁하고 그냥 기존 업계에 들어가서 자본으로 기존 업계를 장악하는 그런 전통적 사업 모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주인만 대기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퇴보하는 거죠. 전통적 사업 모델에서 한 발짝도 나아간 게 없고 그냥 전혀 이거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 개정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랑 국회의원들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었나 싶은 게 당장의 표를 얻은 국회의원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장악할 기회를 얻은 대기업 말고는 승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과연 택시기사들이 이렇게 열악한 노동환경, 산업금, 해상은 돈을 버는 이 구조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좋을까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택시기사를 위한 혁신이 아니에요. 혁신을 새로운 사회에 맞게 비효율성과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걸로 본다면 이 택시 기사들의 노동의 비효율성과 또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혁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일자리를 새로운 산업에 맞게 일자리로 전환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기존의 굉장히 비효율적 산업, 비효율적 노동이었던 노동력을 활용한 운전이 아니라 이분들의 지식, 정보, 능력을 활용한 서비스, 컨텐츠 생산 등 굉장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운전과 관련된 노하우, 상식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만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동할 수가 있고요.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리정보, 생활정보 이런 것들 굉장히 무시할 수 없고요. 엄청나고요. 무엇보다 맛집 정보, 이건 택시기사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정보들,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능력들을 활용한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진정한 혁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우버 모델처럼 IT 기반으로 이동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에는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필요하고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 일자리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맞게 계속해서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혁신이 일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기존 방식대로만 고수하면은 이거는 점점 뒤로 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 개정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이러는 건 아니고 실제로 1865년도에 영국에서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 당시에 심각했던 법이 있었는데요. 적기조례, 우리말로는 붉은 깃발법입니다. 증기자동차가 개발되면서 마차 산업이 굉장히 위험을 받았고 실제로 혼란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자동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자동차의 접근을 알려야 한다. 증기자동차는 사람이 걷는 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가 없었어요. 최대 속도가 시속 6.4km.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 이상으로 달릴 수 없다 보니까 증기자동차 산업이 영국에서는 발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국은 미래를 태워버렸고 가장 먼저 증기자동차를 상용했지만 정작 2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은 놓쳐버린 거죠. 사양 산업인 마차를 보호하려고 첨단 기술, 첨단 산업의 발전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들이 기회를 찾아서 유럽 대륙,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독일, 프랑스, 미국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결국 이 미국은 이 석유, 전기, 자동차라는 2차 산업의 핵심 산업들을 굉장히 빠르게 육성하면서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150년 지나서 이런 자동차 업계의 현황을 보면 영국은 찾아볼 수가 없죠. 사실 해봤자 벤틀리, 제규어, 랜드로버, 지금은 중국으로 갔지만 그 정도밖에 없고요. 브랜드 가치를 보면 일본, 미국, 독일이 다 가지고 있죠. 물론 이거는 전쟁으로 인한 기술력 발전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영국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 우리나라도 생산량이나 부품업체 순위에서는 굉장히 높이 가 있긴 한데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대차에 대한 얘기도 곧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타다 얘기를 드리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좀 한마디로 요약하면 타다는 혁신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 그 신문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혁신이 정말 잘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험지였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4차 산업인 정확히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공유경제의 또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애플과 이케아가 굉장한 혁신으로서 시장에 충격을 줬을 때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변신해서 살아남았는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는 조금은 희망적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